근데 엄마들이 너 씻을 거야 안 씻을 거야? 너 안 씻으면 주사 맞으러 가야 돼. 흉치 생겨서 병원 가야 돼. 그래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선택권을 줘요.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결국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씻어야 되거든요.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아이한테. 씻기 싫어. 맞아. 엄마 그거 이해해. 근데 씻어야 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청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씻어야 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거부하는 아이를 데려가서 씻을 때는 엄마가 이미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거잖아요. 떼쓰는 아이를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 해야 될 거가,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훈육인데, 네, 그럼요. 예, 생활습관 자체가 아이의 건강과 심리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요. 꼭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아이를 협박하게 돼요. 네. 특히 아이들이 양치나 샤워하는 거 싫어하죠.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가장 최선이 될 수 있을지 협박 안 하고. 생활 습관이 몸에 배는 데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몸에 배기 위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나가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원칙 말씀드렸듯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일단 부모님도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습관을 안 길러주는 게 좋고요. 지금 씻는 거 아예 거부 많이 하죠. 근데 건강과 안전의 영역에 포함되는 거는 사실은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엄마들이 너 씻을 거야 안 씻을 거야? 너 안 씻으면 주사 맞으러 가야 돼. 충치 생겨서 병원 가야 돼. 그래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선택권을 줘요.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결국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씻어야 되거든요.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아이한테. 씻기 싫어. 맞아. 엄마 그거 이해해. 근데 씻어야 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청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씻어야 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거부하는 아이를 데려가서 씻을 때는 엄마가 이미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거잖아요. 떼쓰는 아이를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 해야 될 거가, 힘들지, 불편하지, 얼른 끝내자. 다 끝내고 나면 되게 개운해. 요거를 조금만 반복해 주시면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씻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변하진 않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고요. 협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미리 예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씻을 시간이 엄마 시계를 보고 이쯤 데려가서 씻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한 20분 전에는 긴바늘 4칸 지나가면 이제 씻으러 가야 돼서 정리해야 돼. 미리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남으면 이제 3칸 남았어. 10분 정도 남으면 2칸 남았어. 5분 정도 남으면 이제 1칸 남았으니까 마무리해 놀이를.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해도 막 가기 싫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자기 조절력이랑도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절력이 키워지면서는 지금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미리 물어봐요. 엄마 오늘 긴바늘 어디 가면 씻으러 갈 거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기준에 맞게 아이가 발달해 가기 때문에 협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예고를 해주는 거는 좀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편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기만 먹었어요. 네, 야채 안 먹고. 네, 초록을 식탁에 있는 꼴을 못 봐요. 네, 그리고 자기는 육식공룡이다라고 이야기를. 윤희도 안 먹는 음식이 있나요? 당연하죠. 편식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누구나 선호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아이들한테 되게 높아요. 물론 골고루 잘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골고루 잘 먹이기 위해서는 당장 뭐 1, 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필요한 음식, 그리고 먹는 게 즐겁다라는 걸 알아갈 수 있게끔 지금 그 먹는 즐거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목표를 잡고 가지 말라라고 당부를 드려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당근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눈에 좋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도 안 먹는다? 그럼 당근을 이제
숟가락에 올리고 밥을 한 숟가락 뜨고 아이가 좋아하는 김으로 이렇게 싹 싸가지고 비행기 슈 해서 입에 쏙 넣어준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일단 먹었어요. 이게 먹었는데 아이들이 삼켜요. 맞네. 귀신같이 알고 뱉어낸단 말이에요. 막 이래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또 교육이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그럼 화가 나요. 이 당근이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애주고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고 이제 경계심을 좀 낮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당근을 싫어했어요. 엄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 자기도 주방놀이 도구 앞에 가서 그렇게 자기 그 케이크 칼을 주면 그 플라스틱 칼로 막 칼질을 하고 요리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당근을 전자레인지에 약간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스틱으로 주면 플라스틱 칼로도 잘 잘려요. 그럼 이제 그거를 요리하라고 주면 이 실물이잖아요. 당근이 식재료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가짜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요리 재료이기 때문에 그걸 잘라보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궁금하니까 냄새도 맡아보고 눈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식사 시간에 왔을 때 엄마가 당근 먹을 때 저거 내가 요리했던 건데 그러면서 엄마 하나 먹어볼래? 그러면 아이가 진짜 요만큼 도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도전해서 어쨌든 맛도 보고 느껴보고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이 당근이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비행기 슝에서 내가 뱉어냈던 경험보다 훨씬 더 친숙하고 긍정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2살, 3살 때는 당근을 안 먹었지만 저희 아이는 지금 당근을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3년, 4년 걸렸지만 앞으로 얘가 학교 가서 엄마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식사를 할 때 편식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습관 교육을 할 때는 조금 목표를 길게 잡고 긍정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식재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네. 사실 수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부모님은 없죠. 네. 근데 매일 밤 잠자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을 재우느라 네.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결국 너 이렇게 안 잘 거야 막 이렇게 네. 소리 지르고 그 아이 자면 또 울고 반성하면서 보내고. 그렇게 재우려는 엄마와 버티려는 아이가 계속 대치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고 이때 굉장히 괴로워하시는데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수면교육 팁을 한 3가지 정도? 팁을 드리자면 일단 3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아이가 규칙적인 일과를 보내고 있는지. 이건 어른들도 사실 불규칙한 하루를 보내면 잠들기가 힘들거든요. 아이들은 특히나 성장기이기 때문에 이 수면도 중요하지만 하루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를 좀 규칙적으로 보내고 활동량도 충분히 하면서 이 아이가 수면에 갔을 때 잘 잘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늦게 자는 친구들을 보통은 일찍 재우기에 굉장히 애를 쓰시거든요. 그러면 늦게 자는 아이를 일찍 눕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재우려고 애를 쓰세요. 근데 이 패턴 규칙을 잡을 때는 늦게 자는 아이를 일찍 눕히는 게 아니라 일찍 깨우는 것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일찍 깨워요. 그러면 낮잠 시간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낮잠 시간 자동으로 조절이 되면 빨리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밤잠 시간에 한 평소보다 30분, 1시간 일찍 들어가더라도 수면하는 게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지켜줘야 되고요. 2번째는 이제 수면 환경이에요. 수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온습도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집 환경에서 온도와 습도가 좀 적정 온도, 적정 습도인지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들의 생활 패턴이에요. 환경이잖아요. 전혀 우리 집이 수면할 환경이 아닌데 아이만 재우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너무 놀고 싶거든요. 밖에 불 켜져 있지, 그쵸. TV 켜져 있지, 그쵸. 아빠는 뭐 야식 시켰지 막 이러면 자고 싶지 않아요. 거기 끼어서 놀고 싶지. 그치. 그래서 좀 자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특히나 수면하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는 집의 분위기부터 조명부터 낮추고 이제 수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수면 의식 만들기예요. 수면 의식 만들기는 책에서도 좀 자세히 담아놨는데요. 근데 이거를 좀 일관되게 해주면 몸이 기억을 해요. 아,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해서 좀 내가 진정이 됐구나.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와서 이제 잘 준비를 하는구나. 잠자리 독서할 시간에 엄마가 책을 읽어주네. 좀 이렇게 에너지가 정적으로 변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랬을 때 딱 불을 끄고 누웠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면할 수 있어요. 간혹 에너지가 많은 친구들을 이런 경우 있거든요. 불 끄기 전에 빨리 남은 에너지 다 빼. 막 노래 켜주고 막 뛰고 막 춤추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불 끄고 이제 누워. 이제 끝이야. 자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수면이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적인 에너지를 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동적인 에너지가 정적인 에너지로 가는 게 어려운데 얘를 더 끌어올려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은 노래방 갔다 와서 이제 막 심장이 그렇네요. 두근두근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자는 거야. 너무 힘들거든요. 그쵸. 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한 30분 정도는 정적인 놀이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끌어올리지 말고 오히려 감탄을 시켜야 되는 거였군요. 네, 배변 교육 되게 중요하긴 한데 굉장히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네. 아이들이 변기에만 앉으면은 나 안 할 거야 하고 거부하고. 거부하고 뭐 간장을 하는 경우도 네, 있고 맞아요. 막 기저귀를 뭐 뗄 때가 다 됐는데 뭐 안 떼겠다 막 이런 아이들도 있고 한데 배변 교육을 할 때 또 부모들도 되게 마음이 조급해서 실수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 부모들이 좀 올바른 배변 훈련을 위해서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일단 배변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과제예요. 근데 처음으로 도전하는 그 과제의 과정이 긍정적인 경험이어야 그 다음번에 어떤 도전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고 내가 좀 어렵겠지만 해볼 수 있어 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변 훈련을 할 때는 좀 엄마 아빠가 좀 신경을 써줘야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때 뭐냐면 배변 훈련을 할 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옆집 아이가 기저귀를 뗐다고 이제 지금이야 이쯤 되면 해야 돼 이건 아니거든요. 네. 아이를 관찰했을 때 이 아이가 소변 텀이 좀 길어졌네, 기저귀를 좀 불편해하네, 변기에 좀 관심을 가지네. 이게 관찰이 되면 이제 이 아이도 시기가 된 거예요. 그때 해야 될 거는 우선은 평생 기저귀를 차고 있다가 이제 변기에 소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기에 대한 친근감, 이게 말이 좀 그렇긴 해요. 변기에 대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그러니까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대소변이 더럽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내 몸 안에서 이 시커먼 뭔가가 나왔다는 게 되게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관장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 대변을 가릴 때 아이들이 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했을 때 냄새 막 이 더러운 거야. 물론 깨끗한 건 아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응가가 나오고 쉬가 나오는 거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칭찬하는 것도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한 번 성공을 했어요. 대단히 관심과 칭찬을 받았어요. 기분은 좋은데 그 다음에 혹시 실패하거나 칭찬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을 느끼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 기저귀를 빼고 팬티를 입히고 나면 보통 쉬야 나올 것 같으면 얘기해, 쉬하기 전에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가 표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느낌이 들었을 때 쉬가 나와서 내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물론 쉬하고 싶을 때 쉬하고 얘기하는 거야는 알고 있지만 아직 몸으로 익히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변 훈련 할 때는 반드시 아이가 표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소변 텀, 그러니까 아이의 소변 텀이 되기 전에 한 5분, 10분 전에는 아이한테 가서 화장실 한번 가볼까? 엄마 쉬하러 갈 건데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좀 먼저 제안을 하고 화장실에 데려가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배변 교육할 때 했던 수많은 실수가 떠오르네요. 국가에서 이제 영유아 발달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발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비법,
혹은 영유아 발달 검진할 때 이것만은 꼭 체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단 발달이 어려운 건 맞아요. 전공자가 아니면 당연히 어렵죠.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의무적으로 영유아 검진을 시기별로 해야 돼요.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례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잘 해주셔도 사실은 때마다 필요한 발달 단계에 맞게 문진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잘 체크해 주시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문진표 작성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아이가 공을 양손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한 발로 5초를 설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보면 쉽지 않아요, 사실. 이 아이들이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진짜 아이를 관찰해야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진표를 체크할 때 엄마나 아빠가 임의로 하지 마시고 아이를 꼭 시켜봐라 네. 라고 해요. 이 정도만 해도 아이가 잘 발달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아이가 매달 발달하면서 이 발달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좀 잘 파악하면 이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도 잘 발달할 수 있을 뿐더러 엄마도 아이의 행동이 잘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는데 막 모든 정보들을 막 공부를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되게 신뢰할 만한 기관들에서 아이 발달 원령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카드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만약에 20개월이다 라고 하면 한 22개월에서 23개월 발달 를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 발달 특징들이 있구나를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대신 이때 영유아기는 아이마다 발달의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빨리 걷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말이 빨리 트진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신체가 다른 친구들의 또래에 비해서 좀 빠르다라고 하면 20개월이라도 24, 5개월을 검색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 아이가 언어는 좀 개월수에 비해서 좀 늦어 라고 하면 20개월이라도 18개월 아기 언어 발달을 검색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육아를 하는데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마음도 훨씬 편해질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그 부모님들이 육아가 좀 어렵다, 뭐 힘들다, 혹은 그 본인의 그 닥친 일들에 대처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이제 찾아보잖아요. 네네. 민주쌤이 추천하는 육아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은 좀 다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육아서. 저는 네. 육아서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의 취미이자 직업이자 네. 이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육아서가 나오면 읽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그 이임숙 선생님의 4에서 7세부터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네네. 이 책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서적인 부분과 인지적인 부분을 좀 많이 담아놓은 책인데,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거는 김보경 박사님의 0에서 5세 골든브레인 육아법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제가 되게 재밌게 봤고요. 뭐 1부터 10까지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을 때 좀 찾아보기 쉬운 그런 책일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뇌과학 이런 부분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신간으로 나오는 네. 민주쌤의 육아 코칭 백과인데,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제가 이거 2년 동안 썼거든요, 사실. 네. 이론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한 이론을 담았는데, 이 이론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실전에서도 이 이론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적용해서 실천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0에서 6세를 키우는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들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써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 너무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